저는 레코드 퓨처에서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윤광택입니다.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회사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제일 좋아하는 이 세미나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CTI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이버 스레트 인텔리전스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인텔리전스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게 제 주 업무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보안 담당자로서 활용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 고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좋아하는 행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지금 이 행사를 매년마다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인텔리전스란 무엇이냐, 인텔리전스라게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는 제가 준비한 부분들은 많은 제가 4년 동안 고객분들을 만나 왔었을 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시는 것과 CTI를 공급하는 벤더의 입장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의 괴리감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거든요. 눈으로 내가 문서로 뭔가 보는 것과 실제로 그 인텔리전스라는 내용을 보는 것 자체에는 생각보다 갭이 많았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소개하는 자료에는 그 부분들을 다 표현할 수는 없긴 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인텔리전스가 여러분들이 가려워하는 부분들을 어떤 걸 제공해 줄 수 있을지, 그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한 4년 정도 전인가요? 로그4j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오랫동안 보안을 하셨다고 얘기하게 되면 아마 우연치 않게도 비슷하게 그 시절에도 12월 달 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 최근에 나왔던 작년 12월 달에 했던 리액트 투 쉘이라고 하는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도 사실은 로그4j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고였던 거로 생각해요. 사고라기보다는 취약점 관련된 부분들의 공개가 됐던 사항인 건데, 그러면 예전에 로그4j가 나왔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셨죠? 아마 거의 반복적으로 우리는 로그4j를 사용하고 있나? 사용하고 있다면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어디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 내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이게 조치를 취했을 때, 패치를 했었을 때 서비스에 대한 장애는 없었을까? 아마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들을 저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런 기사를 봤었을 때, 대부분들은 다들 기사를 보고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기사를 봤었을 때 저런 게 나오게 되면 보통 임원분이나 기사를 보다가 야, 이거는 뭐 단독 긴급, 우리는 별 문제 없는 거야? 라고 하는 팀장님이나 실장님이나 CISO 분이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기사의 내용을 보고 또 인터넷 서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제가 얘기했던 12월 달에 나왔던 4년 전에 나왔던 로그4j처럼 리액트 투 쉘 관련된 부분들도 단독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위험하다. 그리고 한국에는 18,000대 정도의 서버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사로 나와져 있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 사실 읽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나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저희 같은 CTI 벤더들이 제공해주는 정보들의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CTI를 활용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까지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던 부분들을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요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기사가 나왔던 부분들 자체는 12월 4일 날 정도부터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 이 윗부분은 제가 CTI 회사, 제 회사인 거기 때문에 이 레코드 퓨처가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밑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기사의 내용들을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오랜 동안 아직도 관련된 정보가 나오긴 하지만 짧게 한 12월 초나 중반까지에 있던 내용들, 핫했던 시간에만 타임라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나왔었을 때 제가 지금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12월 5일 날, 한국 시간은 12월 5일 날이죠. 12월 5일 날 기준에 데일리 시큐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스크린샷을 보였던 부분들의 기사가 나왔죠. 로그4j와 비슷한 리액트 투 쉘 관련된 부분들이 한국에 18,000대 정도, 18만 대인가요? 18만 대 정도의 시스템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공격자가 해당되는 공격을 악용하려고 하는 것 같다. 테스트 중이다. 이런 기가 나왔었던 거죠. 기사는 이렇게 나와도 있긴 했지만 실제로 해당되는 취약점 관련된 부분들은 12월 3일부터 해당되는 정보가 수집이 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 있었고, 물론 그 이전에 어떤 이 징후는
나와져 있었겠죠. 하지만 똑같이 레코드 퓨처 같은 그런 CTI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런 취약점이 뭔가 나왔는데 해서 고객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얼러트를 하는 경고하는 시점 자체는 여기 보는 것처럼 12월 4일에 나오는 겁니다. CV 2025-5518이라고 하는 취약점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CV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 곧바로 생각하시는 연관 단어는 CVSS 스코어를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이게 10점 만점에 10점인가? 9점인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CTI 회사 레코드 퓨처 입장에서는 CVS 스코어가 10점짜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CVS 스코어가 7점짜리라 할지라도 해당되는 CV를 악용하는, 공격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더 긴급하느냐 긴급하지 않느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VS 스코어 10점 만점에 10점짜리라고 할지라도 공격자가 공격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중요한 취약점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나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CTI 회사들은 그런 CVS 스코어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그에 더불어서 이게 실제로 인터넷상에 공격자가 존재하느냐,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느냐, 또는 허니팟에 기록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악성 코드가 해당되는 취약점을 이용하느냐, 이런 정보들을 보통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아마 여기 제가 빨갛게 표시했던 것처럼 우리는 리액트라고 하는 그런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나? 라고 여러분은 고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 인벤토리를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CMDB를 다 가지고 계시는가요? 내가 리액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메타에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이 어디에, 어떤 포트에 사용되고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많은 기업들이 해당되는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요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외부의 시장에서 얘기하는 ASM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ASM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부에 있는 시스템 자체는 그나마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리액트 관련된 부분들의 서비스는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한 거니까, ASM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산이 10,000개가 있지만 10,000개 중에 1,000개가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고 1,000개 중에 3개가 10개가 리액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포트 어디에 사용하고 있다. 그 버전이 뭐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부분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지, 그 시스템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중요한 시스템인 건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건지,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ASM 벤더들은 해당되는 리액트 체일 관련되어 있는 취약점을 스캔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취약점이 나오자마자 동시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룰이 나오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12월 4일에서 15일이 넘어갔는데 제가 얘기했던 그런 ASM에서 만들 수 있는 시그너처는 크게 저는 2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리액트 서비스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고, 해당되는 버전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메타의 리액트 서비스가 영향받는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버전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내가 영향이 있는 거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아까 12월 4일 나왔던 시그너처로 간다면 12월 5일 날 나온 부분들은 버전과 상관없이 내가 해당되는 익스플로잇을 찍어보고 해당되는 익스플로잇이 먹히는지 먹히지 않는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두 번째 시그너처를 제공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나아져 있긴 하지만 그 위에 보이는 것처럼 아까 데일리 시켜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에 있는 공격자가 사용하고 있어, 이런 것들도 탐지해서 알려주게 되는 거죠. 누가 사용하고 있게 되는 거고, 누가 사용한다면 그 공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IOC들, IP, 해시값, 도메인,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CTI 회사들이 제공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되는 취약점이 나섰을 때보다는 점점점 해당되는 부분들의 위험도가 점점 증가하게 되어 있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리액트 쉘 관련되어 있는 취약점을 악용하는 악성 코드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악성 코드가 나와져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위험 스코어, 리스크 스코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99점이라고 하는 점수로 높아지게 되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고, 이런 취약점들이
원래부터 몰래부터 알아서 이용했던 공격자도 있었겠지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되는 취약점, 저게 있어? 되게 중요한 건데? 하게 되면 그걸 악용할 수 있는 케이스도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보는 것처럼 악성 스캐너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때부터는 이미 많은 회사들이 어떤 걸 진행했냐, 여기 밑에 보는 것처럼 국내에 있는 티올이나 엔키 화이트햇 몇몇 국내 회사들도 나 그거 중요한 거니까 내가 해당되는 취약점을 스캔할 수 있는 그런 단독 플랫폼의 스캐너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었죠. 저도 많이 봤었습니다.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객님, 여기 와서 이 침해 사고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의 IP를 쓰시게 되면 내가 대신 스캔해 드릴게요. 이게 취약한 겁니다, 아닙니다, 이걸 판단해 드릴 거라고 하는, 그렇게 존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스캐너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상에서는 두 가지 트래픽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티올이나 엔키화이트 이런 회사들, 많은 좋은 회사들이 무료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점검 툴을 하는, 스캐닝하는 IP가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고, 또는 해당되는 취약점이 좋으니까 나도 저걸 사용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공격자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인터넷상에서 계속 혼자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게 어떤 게 선의적인 건지 어떤 게 악의적인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내용들을 SOC에서 관절을 하시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떤 게 내용이 좋은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CTI 회사들은 그런 스캐너의 트래픽 중에 어떤 부분들은 악의적인 트래픽인 거고 어떤 것들은 악의적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도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는 이게 점검용 툴이 점검을 한 거구나, 그렇지 않은 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런 스캐너들이 있다고 얘기했듯이 위에 있는 부분들은 레코드 퓨처가 얘기하게 되는 거죠. 레코드 퓨처도 글로벌 스캐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캐너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 세계 쇼단이나 센시스 이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는지 IP들을 다 스캔을, 인터넷상에 오픈되어 있는 걸 스캔을 하고 무슨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는지 법적인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스캔들을 하고 있게 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게 보게 되면 저희도 똑같이 어느 IP가, 어느 호스트가 리액트 서비스의 취약한 버전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IP는 어느 회사에 할당되어 있는 것들, 어느 회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고 어느 기업에 있는 어느 시스템은 리액트 투 쉘 관련된 취약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저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위험성이 높은 상태이다, 이런 것들을 탐지해서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CTI 회사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아닐지 할지라도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협력사, 제1차 협력사, 중요한 협력사들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아까처럼 공급망 공격, 서플라이 체인 어택 이런 것처럼 진행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미연에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CTI 회사들이 제공해 주는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했던 케이스는 이 해당되는 취약점이 나오자마자 많은 보안 회사들이 해당되는 취약점을 증명하는 개념 증명 코드, POC 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공개를 했었어요. 정말 많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나오는 POC 코드들이 어떤 것들은 정상적으로 점검이 잘 되는 것도 있었고 어떤 것들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에 계신 여러분들 자체는 많은 부분들이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고 나는 와프라든가 IDS, IPS에 그런 시그너처를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 증명 코드를 보고 만들었던 것들 자체가 현실적으로 유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조차도 실제로 플랫폼상에서 어느 부분들이 POC 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이 부분들이 신뢰도가 높고 안 높고도 CTI 회사들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배우는 것처럼 혹시 뉴클레이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알고 계시나요? 네트워크 스캐너 툴이죠. 오픈소스인 거죠. 뉴클레이 툴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돼 있는 것처럼 그 대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고를 대신해서 레코드 퓨처에 있는 분석가가 리서치를 하고 리서치한 내용 중에 신뢰도가 높은 POC 코드를 가지고 뉴클레이 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노트든 또는 IPS든 또는 와프든 그 내용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정책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들에 우리가 아까처럼 선의적인 스캐너인지 악의적인 스캐너인지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탐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많은 북한의 공격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성 코드가 발생이 된다라든가 실제로는 더 많은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발생한다라든가 이제는 이미 저 취약점들은 너무나 잘 알려져서
몰래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공격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금전적인 목적을 사용하는 공격자들도 이용하는 활용하는 형태로 넘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제가 CTI가 주는 여러 가지 예 중에 제가 4가지를 오늘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내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은 그 당시에 실제로 타임라인이 발생이 됐었을 때 플랫폼을 보고 내가 어떤 값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부스에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는 CTI 프로젝트를 하다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연동되느냐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에 연동되느냐. 연동이 안 되면 RESTful API를 제공하느냐. 이 2가지를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타이틀만을 제가 갖고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연동은 기능적인 거일 뿐이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스플렁크에 연동을 하든 아크사이트에 연동을 하든 큐레이드에 연동을 하든 뭐 엘라스틱에 연동을 하든 연동하는 건 연동하는 자체일 뿐이지 사실은 그 연동을 해서 어떤 내용들을 제공해주고 컨텐츠가 어떤 거고 우리가 많은 맥락 정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컨텍스트라고 하는 정보를 어떤 정보를 네가 줄 수 있는 건데 연동에 있는 건 통로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서 여기랑 양쪽에 있는 걸 연결해 놨는데 줄 수 있는 게 물인지 똥물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 결과치는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원하는 슬라이드는 아니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많은 회사들이 연동이라는 것의 주제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 연동을 하면 마치 다 좋은 것처럼 평가를 하고 그 부분들에 가서 이거 연동이 되네 이런 체크마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연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내가 연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내용 자체가 결과물이 어떤 게 있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입장에서 그러면 연동을 해서 아까처럼 제가 얘기하는 연동은 가장 많이들 하실 때 관절하실 때 쓰는 것들이 심이죠. 심도 있고 스와도 많이 하고 있고 생각보다는 제가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EDR까지는 연동들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EDR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건 제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예가 나는 심 플랫폼을 국내에 있는 로그프로스를 사용하고 있어. 스플렁크를 사용하고 있어. 자체로 만든 걸 사용하고 있어. 우리가 아웃소싱 준 회사에 있는 정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 이런 내용들을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보통 그런 심이라고 하는 장비에 여러분들은 가장 비근한 예로 연동 많이 하는 게 방화벽이죠. IDS, IPS죠.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형태를 예전에 레이어드 시큐리티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관문에 있는 부분들을 방화벽 로고도 가져오고 방화벽 로고에서 허용 로고만 가져올 건지 디나이 로고도 가져올 건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로고들을 가져다가 심에다가 놓습니다. 다 로고를 컨솔리데이션 하세요. 그리고 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코릴레이션을 하시겠답니다. 코릴레이션을 하겠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이벤트, 방화벽에 있는 이벤트와 IDS, IPS에 있는 이벤트 이 2가지의 내용을 결합을 해서 내가 이게 인시던트인지 단순하게 인시던트가 아닌지 이런 판단을 내려고 하는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다. 2가지 소스만을 가지고 사실을 판단하죠. 만약에 2가지의 소스가 IDS, IPS가 어떤 흔적이라도 의심스러운 것들라도 탐지하지 못한다면 상관관계 인시던트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불가능했죠. 그래서 요즘엔 얘기하는 것처럼 EDR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EDR이 침투는 인정. 침투는 있을 수 있어. 거기까지는 인정인데 거기가 침투해서 들어와서 내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측면 이동, 레터럴 무브먼트를 할 때 우리는 탐지해야 되겠어. 그게 듀얼 타임. 내가 얼마만큼 빨리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보안 아키텍처가 되게 어려워졌게 되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이라고 하는 장비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IOC라고 하는 나는 악의적인 리스트, IP 리스트를 갖고 있어. C2 서버 리스트를 갖고 있어.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IP 리스트를 갖고 있어.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URL을 가지고 있어. 그 내용들이 나는 최신이야. 정확한 거야. 이런 내용들을 제공해 주는 게 보통 IOC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게 연동할 때 SOA에 연동할 건지 심에 연동할 건지 EDR에 연동할 건지 그 역할에 다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벤더들이 제가 나가면 시장에 나가면 저에게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른 회사에 이직하면 또 그 회사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들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건 해당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로그, 아까처럼 심이라고 하는 장비에 그 많은 보안 벤더들이 제공하는 너희 IOC 있어? 너희도 있어? 그거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데이터를 뭐라도 찾아내는 회사가 있다면 저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계속 1년 동안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컨텐츠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침해 지표 IOC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IOC들은 되게 빠르게 바꿀 수도 있기도 하고 공격자가 어렵지 않게 우회하는 게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요즘에는 TTP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죠. TTP는 여러 가지 형태를 설명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격자가 C2 서버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뭔가를 컨텐츠를 바꾸고 이런 걸 할 때 IP는 쉽게 움직일 수 있긴 하지만 공격자들이 썼던 그런 패턴들, 자기가 썼던 그런 방법들은 잘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려면 많은 기술 습득이 또 필요해요. 시간, 노하우라는 게 필요하게 되어 있고. 저는 북한에 있는 공격자가 라자러스 이렇게 하는 그룹들이 가장 잘하는 건 가장 단시간 내에 많은 시스템에 전파시키는 걸 저는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게 그들이 잘했던 거기도 하고요.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배포를 하든 취약점을 통해서 이동을 시키든 많은 시스템을 동시에 많이 감염시켰던 것들이 그들이 잘하는 거였어요. 침해사고 분석을 해보면 그 정보들이 그들의 흔적이 다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말하는 TTP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해놓게 되는 거죠. 아, 그들은 침투하게 해서 유포를 하게 됐더니 페이로드를 까봤더니 이런 정보가 들어가져 있는 거고 이게 실행이 됐어. PowerShell.exe가 실행이 됐는데 이런 명령을 실행을 해서 무슨 작업을 했고 계정에 뭘 실행하게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2차 페이로드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어.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실제로는 TTP의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비교를 해보자면 여러 가지 차이가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냥 사실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부분들은 IOC, IP 도메인 URL 해시 이런 값들은 공격자들은 어렵지 않게 바꾸는 것, 변화를 하는 건 어렵지 않더라. 여러분들이 IOC에만 집중하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은 공격자들은 수준이 높은 공격자라면 어렵지 않게 우회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되게 단기적이에요. 하지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TTP들은 그들은 그런 습관들을 자기가 했던 공격 패턴을 바꾸려면 요즘에는 리빙 오프 더 랜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시스템에 들어가져 있는 그냥 툴들을 사용을 해서 악성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있는 정상적인 툴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게 되는 건데 그 어떤 방법들 자체는 거의 다 유사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막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아까처럼 침투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정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지만 추가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다. 위험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마이터텍의 TTP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점점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부분들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CTI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다들 IOC 이런 것들은 바꾸기 쉬워. 하지만 그들이 썼던 TTP들 쉽지 않은 거야 라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보안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도입했던 보안 제품들이 TTP를 어디를 대응이 가능한지를 그림을 그리고 공격자가 공격에 들어오는 TTP들을 다 그림을 그려보고 아마 그 부분들을 레이어부터 같이 겹쳐본다면 어디가 여러분들이 부족한지도 판명이 가능할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 공격자가 우리를 들어온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거인데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한 거구나.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사실 많은 부분들 자체는 그래도 어렵지 않게 손쉽게 IOC를 연동해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벤더들에게 꾸준히 주게 되는 거죠. 컨텐츠는 저희가 계속 주기 때문에 그 새로 리프레시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연동을 해서 스플렁크든 로그프레소든 소아든 심이든 이런 데다 연동하게 되면 그나마 효과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들의 적절한 부분들을 이게 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의 70%는 IOC를 커버리지하는 부분들 나머지는 TTP로 활용하는 부분들로 보통 활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까지 방법적인 걸 설명을 드렸는데 고객들은 그러면 어디까지 그런 연동을 해왔을까? 혹시 TIP라고 하는 거 고민해 보셨나요? TIP라고 하는 용어라든가 TIP를 고민해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CTI라고 하는 걸 고민해 보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TIP는 아까처럼 IOC 같은 그런 컨텐츠를 여러분 회사 기업의 그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레코드 표제 정보도 넣어 놓고 키사가 제공해주는 시타스 정보도 넣어 놓고 국정원에는 정보도 넣어 놓고 여러분들이 관절하셨을 때 탐지했던 그런 이력들 IP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것들도 넣어 놓고 데이터베이스처럼 쓰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다 모아 놓고 여러분들이 도입했던 보안 제품들에 연동해서 활용하는 케이스가 TIP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뭐 장단점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많은 부분들에 거기까지 도입하시는 고객도 있으시기도 하고 또는 그것보다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내가 쓰고 있는 관제 플랫폼에 SOC 관제 센터에 쓰고 있는 CIEM 플랫폼에 나 이거 연동해서 활용하고 싶어. 가장 많이 하는 부분으로 CIEM으로 연동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SOA 같은 경우에는 인시던트가 만들어져서 올라오는 케이스인 거죠. 그죠? 이 IP가 뭐라고 의심스럽다고 케이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해당되는 IP가 어떤 백그라운드, 어떤 컨텍스트 맥락을 갖고 있는지 그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CTI 벤더들이 제공해 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절할 때 이 IP 인시던트가 만들어졌네? 이거 차단.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인 거예요. 그걸 얼마나 빨리 시간을 줄이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을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렇게 심에다가 연동을 통해서 활용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굳이 내가 이제까지 레코드 퓨처가 안 좋다고 했던 그런 리스트를 거의 다 배드 처리해서 다 차단을 해버렸는데 굳이 내가 관제에 있는 분석가가 인시던트까지 만들어가지고 코릴레이션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심도 부하가 많이 걸려가지고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데 이 로그를 다 가져와야 될까? 라고 하는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해당되는 정보를 CIEM까지 가져오지 않더라도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그 앞단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로그를 다 가져오지 않고 해당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아까 얘기했던 API를 통해서 연동을 하고 전처리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 악의적인 리스트는 다 그냥 차단할 거야? 그러면 그 앞단에서 차단을 해버리게 되고 그 나머지 의심스러운 것만 CIEM으로 가져와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고객들이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아까처럼 그런 SOC의 관제 역할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역할을 높인 부분들은 스레트 헌팅 팀이 존재하는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적인 조치가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CTI 벤더들 자체는 야라룰, 스노트룰, 시그마룰, 수리카타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유클레이룰 이런 것들을 저희는 계속 무슨 침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정보를 제공해주게 돼 있는데 그걸 다 받아다 스노트 담당자는 그 룰을 받아서 쓰고 소아 담당자는 야라룰을 가져다 EDR 담당자는 야라룰을 담당자가 가져다 쓰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수동적으로 다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는 조금 더 자동화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신경 써야 될 위험들이 어떤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 액터들이 누가 있는지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내가 다 공격자인 건가요? 모든 공격은 다 막아야 되는 건가요? 어쩌면 여러분들을 노리는 회사가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침투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그냥 기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 우리에게 공격하지 마 라고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을 노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액터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액터들이 어떤 아까처럼 TTP를 가지고 공격을 했던 거였는지 IOC가 뭐였는지 침투를 한다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측면 이동을 한다면 어떤 걸 하게 있는 건지 목적 자체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에 어느 회사를 공격했던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내가 대응하는 부분들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하고 쉽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시장에는 이제 보통 나아져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스레트 헌팅 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브랜드 보호 쪽인 건데요. 제가 어느 고객을 만났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회사에
피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맨날 없다고, 우리는 피싱 당하는 그런 사이트가 없다고는 보고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피싱 사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자체가 되게 약화되어 있어요. 좋지 않아요. 실제는 잘 모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만들면서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혹시 여기 대한항공 계시는 분이 계시는 분인데, 대한항공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만든 시간에 소셜에 갔더니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대한항공 기대형 세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이것은 사기입니다 라고 대한항공에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회사를 사칭해서 쭉 보게 되면 세트 르인데 을로 썼죠, 그죠? 한국인인가 싶기도 한데, 요즘에는 AI도 이런 실수를 잘 아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툴을 써서 그런지 이런 피싱, 사칭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에서도 똑같이 이런 것들은 우리는 하지 않으니 조심하세요. 그들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하는 이런 역할이 존재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영역이 존재하는데, 트위터라든가 인스타그램에서 또는 페이스북에서 사칭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회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게 되어 있고, 링크드인에서 C레벨인 것인처럼 사칭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마치 그 사람한테 컨택해서 뭐 하는 것처럼 하고 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게 되는데, 그 중에 그런 것들이 다 커버리지가 가능하지만 그 중에 하나, 웹사이트라든가 도메인을 사칭하는 부분들을 저는 예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공격자가 공격 일행을 하게 되면 보통 후이지에 해당되는 유사 도메인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도메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만들려면 두 번째로는 HTTP가 인증이 돼야 되기, HTTPS가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3개월짜리 단기간에 하는 인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죠. 그거는 이미 웹사이트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웹사이트를 올리고 그 소의 로고라든가 로그인 폼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공격을 하고 빠지는 케이스가 대부분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타이포스컷이라든가 아니면 유사 도메인 관련된 부분들로도 탐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예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컴퍼니닷컴이긴 하지만 콘페니 이런 것처럼 사람이 눈으로 슬쩍 보게 되면 잘 모르는 형태의 이름을 만들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존재하고 있고, 만약에 컴퍼니라고 한다면 에이펙스 도메인의 탑 도메인이 컴퍼니가 아니라 호스트 네임이라든가 company.com.biz, company.com.id 끝부분까지는 잘 안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앞에 호스트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유심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이거 맞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의 예는 지금 도메인 인증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제가 스타벅스의 예를 만들어 놨습니다. 국내에서 하기는 힘들어서 스타벅스닷컴이라고 하는 것을 등록을 해놓게 되면 스타벅스의 스타벅스닷컴이라고 하는 유사한 도메인이 등록이 되거나 인증서가 발행이 되거나 아까처럼 타이포스컷 도메인이 만들어지거나 스타벅스라고 하는 부분들의 호스트명이 사용이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탐지를 하고, 고객님 누가 비슷한 네임을 등록했네요. 고객님 등록과 동시에 곧바로 인증서가 발행이 됐습니다. 웹사이트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웹사이트에 관련되지 않는 부분들을 스크린샷을 찍어서 그 안에, 스크린샷 안에 고객님이 사용하고 있는 로고가 있네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스타벅스 로고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스타벅스 로고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탐지해서 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관리하는, 내가 등록해서 쓰는 도메인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죠. 물론 광고는 예외이긴 하겠지만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로고를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화면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게 되면 로고가 보이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유능한 공격자라면 해당되는 로고 파일을 그 정도로 가져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크린샷을 찍는다든가 이미지를 찌그러뜨려 버려요. 탐지를 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또 탐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지어 여기는 예제가 사진이긴 하지만 이미지가 찌그러지든 해당되는 유사 이미지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도 탐지해서, 얘가 탐지를 지금 우회하고 있구나, 의도가 정말 명확하구나, 이런 부분들로 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의 예예요. 아까의 예는 도메인의 유사한 명칭이라든가 내가 쓰고 있는 도메인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탐지해서 만들어지는 예이긴 한데, 지금의 예는 제가 예제를 가져온 겁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기도 카카오도 마찬가지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로그인을 할 때 이런 로그인 창에 가서 들어가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오게 되면 네이버가 만든 거네, 네이버 로고도 존재하고 있고 똑같이 했던 부분이 존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똑같이 URL에 전혀 네이버닷컴, NID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링크에 있는 부분들 실제 링크는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격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웹사이트가 만들어져 있는 유사도를 가지고 탐지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정상적인 웹사이트인 건데 이런 정상적인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화면에 있는 걸 전체적으로 네가 찍고 이 전체적인 화면과 유사도를 가지고 유사도 100%인 건지 99%가 맞는 건지 93%가 맞는 건지 유사도에 따라서 이게 내용이 맞는 건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 밑에 보여지는 예제들은 거의 다 유사도가 상당히 높은 90%가 있는 높은 소위 말하는 픽싱 사이트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북한인 공격자가 활용하고 있는 건지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를 얻고자 하는 건지 또는 그 계정들을 수집해서 러시아 마켓에 팔려고 하는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유사도를 가지고 탐지할 수 있는 것도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준비했던 거긴 한데요. 이 예제를 네 가지만 설명을 드렸긴 하지만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키제 사이트 예제는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를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는 건데 아까 제가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CTI라고 하는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는 도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는 가정이라면 여러분들의 집을 보호해야 되는 건데 CTI가 없다면 아마 암흑 속에서 저쪽에 도둑이 오는지 강도가 오는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거기에 CTI 있게 되면 여기 등대처럼 앞에 누가 오고 있는지 칼을 들고 오는지 총을 들고 오는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